성능 1위는 한국이었다. 캐나다의 아침을 뒤집은 것은 신문 일면에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60조 원.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잠수함 사업. 그 승자는 분명 독일이었습니다. 헬리팩스의 단상에서 샴페인이 터졌고 서울의 조선소 주가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계는 승부가 끝났다고 믿었죠. 하지만 열흘 만에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감춰졌던 점수표 한 장이 세상에 나오자 캐나다 의회가 발칵 뒤집혔고 자국 잠수함을 빼앗긴 노르웨이가 폭발했으며 베를린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탈락한 나라의 조선소로 전 세계의 해군이 줄지어 달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모든 반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 남자가 있습니다. 승자의 나라에서 패자의 성명서를 읽다가 부엌에 선 채 눈물을 흘린 남자. 오늘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두 나라의 손이 갈라놓은 열흘간의 대반전. 지금 그 충격적인 고백이 시작됩니다. 밀막, 서막. 저는 캐나다 총리실 국가안보 보좌관입니다. 60살이고 30년을 대서양 동맹의 심장부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독일을 선택한 그 결정문, 그 서류의 안보 검토 의결란에 서명한 손이 바로 이 오른손입니다. 저는 평생 손이라는 것을 들여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류를 넘기고 펜을 쥐고 악수를 하는 도구. 제게 손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이 산산이 부서지기까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가 있던 그날 밤 헬리팩스 해군기지의 단상 뒤에서 저는 박수 소리를 등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총리의 입에서 독일 TKMS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옆에 있던 조달 책임자 더블러스 웨일런이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보셨습니까, 하틀리? 아시아의 도전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바다에는 서열이라는 게 있는 법이죠. 저는 잔을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 속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서울발 속보였습니다. 한국 조선사 주가 폭락. 시가총액 수조 원 증발.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긴 밤인데 저는 그 패자의 숫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1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총리실 지하 상황실. 이 사업의 첫 전략회의였습니다. 노후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할 신형 비제 잠수함 12척. 원조비만 20조 원. 30년 유지보수까지 합치면 60조 원. 후보는 독일 TKMS와 한국 한화오션 연합팀 둘로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웨일러는 회의 시작 5분 만에 결론부터 던졌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독일이죠. 아시아 조선소에 우리 승조원들 목숨을 맡기자는 겁니까? 한국은 구색입니다. 회의실에 낮은 웃음이 번졌고 부끄럽지만 저도 웃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 잠수함의 역사는 독일 설계도에서 시작됐으니까요. 제자가 스승을 이긴다는 문장은 제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뒤 독일 대표단이 날아왔습니다. 세일즈 총관 클라우스 린데만은 화려했습니다. 100년의 전통, 나토와의 완벽한 호환, 그리고 마지막 장표에 어마어마한 경제 효과 숫자. 그런데 그 숫자를 뒷받침하는 산출 내역이 단 한 페이지도 없었습니다. 제가 물었더니 그는 천천히 웃으며 답하더군요. 신뢰가 곧 내 역사입니다. 가족끼리 차용증을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장래에 웃음이 터졌고 질문한 제가 머쓱해졌습니다. 그때 회의실 구석에서 손을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술평가위원장 프레이저 매커보이 예비역 대령. 잠수함에서만 35년을 보낸 뱃사람이었습니다. 린데만 씨, 귀사가 제안한 그 잠수함의 실물이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합니까? 린데만의 미소가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원조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다는 말씀이군요. 회의실 공기가 몇 도쯤 내려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웨일런이 맥커보이의 어깨를 잡는 것을 봤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대령, 평가는 평가답게 하세요. 괜히 분위기 흐리지 말고. 맥커보이가 자기 어깨에 올라온 그 손을 천천히 내려다보고는 웨일런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평가는 숫자로 하겠습니다. 깃발로 하지 않고요. 저는 그때 어느 쪽에 서 있었느냐고 물으신다면 부끄럽지만 아무 쪽에도 서지 않는 쪽이었습니다. 힘있는 자의 무례를 못 본 척하는 쪽이었죠. 그날 밤 관저로 돌아가는 차 안, 라디오 토론에서 패널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안보는 가족끼리 하는 겁니다. 잠수함의 족보는 유럽에 있어요. 가족. 30년 동안 제가 믿어온 단어였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려보다가 창밖의 불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단어가 얼마나 비싼 수업료를 청구하게 될지, 그리고 진짜 가족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지구 반대편의 새벽 식당에서 배우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것이 제 첫 번째 비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마, 심화. 석 달 뒤 총리의 아시아 순방 일정 끝자락에 거제 조선소 방문이 들어있었습니다. 웨일런은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성의 표시죠. 가서 파워포인트나 실컷 보고 옵시다. 저 역시 기대가 없었습니다. 14시간 비행 내내 독일 측 제안서만 읽었으니까요. 그런데 버스가 마지막 고갯길을 넘어서는 순간 저는 서류에서 고개를 들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들이 새벽 하늘을 떠받치고 서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그 시각에 도시 하나만한 조선소 전체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부두 끝에서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검은 강철의 산이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절개도가 아니었습니다. 실물이었습니다. 태평양 14,000km를 제 힘으로 건너와 우리 서해안까지 시승을 시켜준 바로 그 3,000톤급 잠수함과 같은 급의 배. 우리 해군 승조원이 직접 타보고는 낡은 차를 몰다가 신형 전기차로 갈아탄 기분이라고 했다는 그 배 말입니다. 탐정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긴 인사말 대신 짧게 말하더군요. 배는 말로 설명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타보시죠. 해치가 닫히고 배가 물밑으로 기울자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완전한 정적. 43년 된 우리 배에서 이 정적은 공포였을 겁니다. 어디선가 물이 새는 건 아닌지 귀를 곤두세워야 하는 정적. 하지만 이 배에서 정적은 기술이었습니다. 설계된 고요, 계산된 침묵. 젊은 승조원에게 이 배의 제일 좋은 점을 물었더니 뜻밖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잠이 옵니다. 배를 믿으니까요. 같은 침묵이 어떤 배에서는 죽음의 예감이고 어떤 배에서는 자부심이 된다는 것을 그날 물속에서 배웠습니다. 시승을 마치고 우리는 조선소를 걸었습니다. 마침 아침 교대 시간이었고 안내자가 예정에 없던 구내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상한 풍경을 봤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한 식탁에 뒤섞여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인 반장 옆에 동남아시아에서 온 용접공이, 그 옆에 유럽에서 온 설비기술자가 나란히 앉아 같은 국을 떠먹고 있었죠. 한 외국인 노동자가 집에서 직접 만들어 왔다는 간식을 통째로 풀어 옆자리 동료들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차별도 거부감도 경계선도 없었습니다. 그냥 형과 동생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동맨이라는 단어를 문서 속에서만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실물이 여기 새벽 식당의 한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용접구역 앞에서 안내가 멈췄습니다. 불꽃 한가운데 쪼그려 앉았던 남자가 용접면을 올렸습니다. 김만석. 이 조선소에서 32년을 용접만 했다고 했습니다. 악수를 하며 저는 그의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은 나무 껍질 같았고
마디마디는 부어올라 있었으며 손가락 몇 개는 안으로 굽어 있었습니다. 손톱은 뭉그러졌거나 아예 빠진 자리도 있었죠. 흉터는 별자리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손은 이력서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떻게 얼마나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창문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오차 허용치가 어떻게 됩니까? 0.1mm입니다. 제가 붙인 이 용접선 뒤에서 사람이 잠을 잡니다. 수백 미터 물 밑에서요. 0.1mm는 회사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 제 양심의 단위입니다. 저는 한동안 대꾸를 못했습니다. 떠나는 길. 트레바르에서 함장이 제 손에 작은 금속 원판 하나를 말없이 쥐어주었습니다. 함정 코인이었습니다. 뒷면에 새겨진 문장의 뜻은 이랬습니다. 깊을수록, 조용할수록, 강하다. 그리고 젊은 춤좋은 하나가 뛰어와 종이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싼 김밥 도시락이었습니다. 가시는 길에 드십시오. 저희 어머니 방식대로 만들어봤습니다. 보기에는 별것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 김밥을 먹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역사 없는 950억짜리 숫자를 던지던 손과 코인과 김밥을 두 손으로 건네던 손. 같은 이찰장에 선 두 나라의 손이 그렇게 달랐습니다. 그 선물들은 순금보다 보석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사막, 반전, 국뽕. 캐나다로 돌아오고 몇 주 뒤 평가위원회의 최종 집계가 끝났습니다. 맥커보이가 약속도 없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고 서류철 하나를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14장. 첫 장을 넘긴 순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종합점수 한국 92.7점, 독일 86.4점. 격차의 이유는 명료했습니다. 실물의 존재 여부, 그리고 납기. 한국은 바다에 떠있는 증거와 함께 빠른 인도 일정표를 내고 독일의 일정표에는 비어있는 칸이 있었습니다. 이 바닥에서 이건 점수차가 아니라 세대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점을 정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 목숨을 놓고 잰 겁니다. 하지만 이틀 뒤 회의에서 웨일러는 그 문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참고자료. 맥커보이가 물었죠. 자기가 만든 저울에 물건을 올려놓고 눈금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저울을 참고자료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날 오후 저는 보지 말았어야 할 장면을 봤습니다. 반쯤 닫힌 회의실 문틈으로 웨일런이 맥커보이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대령, 유지보수 항목 가중치, 재검토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퇴역 후 자문개혁이 몇 건이시더라? 숫자를 고치라는 협박이었습니다. 맥커보이의 등이 아주 천천히 펴졌습니다. 제 이름은 43년 된 배 안에서 침수를 막던 밤에 이미 걸어봤습니다. 캄캄한 물속에서요. 협박은 저보다 어둠을 덜 겪은 분한테 하십시오. 저는 그 복도에서 다 들었으면서 다 알면서 조용히 제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두 번째 빅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의 날. 기술평가는 상정 30초 만에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고 저는 안보검토 의결란에 서명했습니다. 9시기 전 체리라는 숫자 위에 제 이름을 얹은 겁니다. 열흘 뒤 그 대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아침 현관 앞 신문 일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능 1위는 한국이었다. 제가 금고에 넣어둔 것과 똑같은 점수표가 활자가 되어 온 나라에 뿌려진 겁니다. 캐나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회에서 야당 대표가 신문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배에 60조를 걸었습니다. 존재하는 배를, 그것도 우리 정부의 평가에서 이긴 배를 떨어뜨리고서 말입니다. 기름을 부은 것은 바다 건너였습니다. 독일이 납기를 앞당기겠다며 내놓은 카드가 자국과 노르웨이에 인도할 잠수함 물량을 캐나다로 돌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마주보는 바다를 지키려고 그 배를 주문한 노르웨이는 그 사실을 텔레비전 뉴스로 알았습니다.
오슬로 의회가 긴급 소집됐고 독일 회사 내부에서 노르웨이 함대를 재고 창고라 불렀다는 말까지 흘러나오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어졌습니다. 자정 넘어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가번호 47, 노르웨이, 브뤼셀 시절 알고 지낸 해군 제독이었습니다. 보좌관, 동맨이 뭔지 아시오? 상대의 바다를 제 바다처럼 걱정해 주는 거요. 그런데 당신들과 베를린은 우리 바다를 창고 취급했소. 좋소. 이제 창고지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드리지. 며칠 뒤 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실사단이 거제로 갑니다. 좋은 배를 보는 눈은 당신네 평가위원회가 옳았더군. 그 사이 국내에서는 궁지에 몰린 자들이 유출자 색출을 시작했고 첫 표적은 당연히 매커보이였습니다. 기밀 유출 혐의, 직무정지. 그 소식이 전해진 날 밤 저는 퇴근길에 저도 모르게 핸들을 꺾어 그의 집이 있는 골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플래카드도 확성기도 없었습니다. 정복을 입은 잠수함 예비역 노병들이 그의 집 담장을 따라 그냥 도열해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사람도 휠체어에 앉은 사람도 있었죠. 저는 차에서 내려 그 침묵의 대열 맨 끝에 가서 섰습니다. 옆에 노병이 물었습니다. 당신도 배를 탔소? 아니요. 하지만 하마터면 태울 뻔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요. 43년 된 배에 노인은 더 묻지 않고 자리를 조금 내주었습니다. 그 30분이 제 30년의 어떤 회의보다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독일이 노르웨이의 배를 빼앗아 캐나다에 주려다가 노르웨이가 한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일정을 앞당겼고 중동의 두 나라가 거제 실사를 타진했으며 폭락했던 한국 조선주는 제자리를 되찾더니 그대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결말은 어떤 소설가도 못 씁니다. 현실만 있습니다. 사막, 해소감동. 그런데 이 모든 소동보다 저를 더 깊이 흔든 것은 탈락 다음날 아침에 짧은 글 하나였습니다. 한국 회사의 공식 입장문. 저는 변명과 원망을 예상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라면 그렇게 썼을 테니까요. 입장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기대하시던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전적으로 저희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쟁에서 확인된 과제들을 밑거름 삼아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원망이 없었습니다. 심판 탓도, 상대 탓도, 깃발 탓도 없었습니다. 성능에서 이기고 정치에서 진 회사가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글을 3번 읽었고 3번째에 목이 메었습니다. 안경을 벗었습니다. 승자의 나라안보 보좌관이 패자의 성명서를 읽으며 부엌에 선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의 정체를 저는 정확히 압니다. 존경이었고 동시에 수치였습니다. 같은 날 한국의 대통령도 짧은 글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저력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보여주었다. 중요한 것은 멈춰서지 않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외신 카메라 한 대가 탈락. 다음날 새벽에 거제를 찍었습니다. 화면에 잡힌 것은 침묵과 어둠이 아니라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어제와 똑같이 튀는 용접 불꽃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용접면을 벗은 얼굴은 김만석이었습니다. 섭섭하죠? 밤새 뉴스 봤습니다. 그래도 배는 계속 만들어야죠. 이 배를 기다리는 바다가 캐나다만 있는 게 아니라서요.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실패라는 건 다음에 실패하지 않을 방법을 하나 배웠다는 뜻이거든요. 마절이 아니라 학습, 상심이 아니라 준비. 그 말이 자존심이 아니라 예고편이었다는 것을 세계는 열흘 만에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의회 청문회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증인은 이 사업의 기술평가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나오는 1위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지우려 한 사람들 옆에서 침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접니다. 저는 오늘 그 침묵을 반납하러 나왔습니다. 방청석 맨 빗줄에 매커보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인과응보는 정확했습니다. 그 주가 가기 전에 정부는 웨일런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조달 과정 전반에 대한 독립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가 상자를 들고 청사를 나서는 장면이 생중계됐죠. 베를린에서는 재고 창고 발언의 주인공 린데만이 본사로 소환됐고 나흘 만에 해임됐습니다. 100년 전통이 실물이라던 그 남자는 자신의 말 한마디가 100년 전통을 흔드는 실물이 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반대로 매커보이의 혐의는 소리 없이 사라졌고 해군은 쫓아내려던 그를 조사 자문역으로 다시 모셔왔습니다. 그의 집 앞에 도열했던 노병들이 이번에는 꽃을 들고 갔다는 기사를 읽으며 저는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오만했던 손들은 전부 내려갔고 정직했던 손들은 전부 일어섰습니다. 증언을 마친 주에 저는 사표를 냈습니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92.7위의 서명한 손으로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것은 제가 거제에서 배운 품격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나가기 전에 총리 집무실에 메모 한 장은 남겼습니다. 우선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 한국과의 채널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점수표대로 하십시오. 며칠 뒤 정부 발표문에 실제로 그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접상 결렬 시 차순위 대상자와 즉시 협상을 개시한다고요? 거제로는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좋은 결정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대신 늦게라도 바른 기록을 남겼다고 썼습니다. 한 달 뒤 도착한 답장은 단 2줄이었습니다. 바다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편입니다. 오시면 다시 태워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2줄을 읽고 부엌에 서서 또 한 번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치가 아니라 고마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서울발 뉴스 하나가 조용히 떴습니다. 한국 차세대 잠수함 기술 고도화 본격 착수. 우리는 어제의 기준을 샀고 한국은 내일의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우트로. 서랍 속 코인을 요즘도 가끔 꺼내봅니다. 깊을수록, 조용할수록 강하다. 그 옆에는 이제 다 먹고 없는 김밥 도시락의 보자기가 곱게 개켜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그깟 코인 하나, 김밥 한 줄이 뭐라고 그러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성공과 실패 사이는 종이 한 장 차이고 그 종이 한 장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했다는 사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웠다는 사실이라는 것을요. 집에서 직접 만든 간식, 서툴게 싼 김밥, 두 손으로 건네는 코인, 보기에는 별것 아닌 그 선물들이 순금보다 값진 이유는 그 안에 사람의 손이, 그 손이 살아온 인생 전부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제안서들을 읽어온 사람입니다. 수백 장의 서류, 수천 개의 숫자를 다뤄왔죠. 그런데 정작 60조짜리 승부의 진실을 가르쳐준 것은 서류가 아니라 손이었습니다. 새벽 식당에서 국그릇에서 사이에 두고 간식을 나누던 손, 0.1mm를 양심의 단위라 부르던 굽은 손, 코인과 김밥을 두 손으로 건네던 손, 그리고 탈락 다음날 새벽에도 용접봉을 다시 쥐던 손. 손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의 손을 보면 그 나라의 미래가 보인다고요. 만약 그날 새벽 거제의 그 불꽃들을 제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깃발과 서류만 믿는 늙은 관료로 남았을 겁니다. 만약 그 회사가 탈락의 아침에 남 탓을 택했다면 노르웨이도, 폴란드도, 세계도 거제로 달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품격은 이기는 날이 아니라 지는 날에 증명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패는
좌절의 이유가 아니라 다음에 실패하지 않을 방법을 하나 배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가 한 회사, 한 사업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흉터투성이 손으로 0.1mm를 지켜온 사람들, 뭉그러진 손톱으로 새벽 5시 반에 불꽃을 지켜온 사람들, 폐허에서 배 한 척 만들 줄 몰랐던 나라를 잠수함을 만들어 태평양을 건너보내는 나라로 바꿔놓은 것은 바로 그 손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의 당신들이 오늘날의 영웅,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존경하는 그 품격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굽은 손가락 마디마디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정직한 0.1mm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점수가 되고 신뢰가 되고 역사가 되어 돌아옵니다. 캐나다의 늙은 관료가 대한민국에 보내는 뒤미졌지만 진심 어린 경례입니다. 여러분의 새벽을 세계가 봤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 한 줄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